4. 뜨거운 마음의 고백 1화의 형식으로. 나는 거기서 좀 놀긴 놀았어. 아까 아버지는 내가 처녀들을 꼬드기기 위해 몇천 루블을 썼다고 말했지. 하지만 이건 돼지 같은 망상이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어. 설사 무언가가 있었다 할지라도 거지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건 아니야. 나한테 돈이란 그저 액세서리라고 영혼의 열기이고 소품일 뿐이거든. 바로 이 순간 나의 여자가 어떤 귀부인이라면 내일은 거리의 여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이 여자든 저 여자든 나는 한 움큼씩 돈을 뿌리고 음악이며 집시들을 동원하여 근하하게 한판을 벌이면서 즐겁게 해주는 거야. 필요하다면 상대 여자에게 돈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여자들은 돈을 받으면서 아주 환장을 하거든. 솔직히 말해 그들은 만족스러워하고 또 고마워하지. 귀족 아가씨들도 나를 좋아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곤 했어. 하지만 나는 언제나 뒷골목이 광장 뒤의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 좋더라. 그곳에 모험이 있고 그곳엔 뜻밖의 사건이 있고 또 그곳엔 진흙 속에 묻힌 천연석이 있거든. 내 말은 동생아 일종의 알레고리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소도시에는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뒷골목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뒷골목들이 있다는 소리야. 그런데 너가 나와 같은 놈이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텐데 나는 방탕을 사랑했고 방탕의 치욕마저도 사랑했어. 잔혹한 짓도 사랑했지. 그런데도 내가 빈대가 아니란 말이냐? 못된 벌레가 아니란 말이냐? 어차피 까라마조프라니까. 한 번은 전 도시에서 소풍을 떠났는데 7대의 트로이카가 나섰어. 겨울의 어둠이 깔린 썰매 위에서 나는 내 옆에 앉은 어느 처녀의 작은 손을 꽉 쥐기 시작했고 관리의 딸인 이 소녀나 다름없는 처녀, 가엾고도 사랑스럽고 온순하고 말대꾸도 할 줄 모르는 처녀에게 입맞춤을 하게 됐지. 그녀는 허락했어. 어둠 속에서 많은 것을 허락했지. 가엾은 것. 내일이면 내가 자기한테 와서 청혼을 할 줄 알았던 거야. 관로 속에 무엇보다도 나는 훌륭한 신랑감으로 정평이 나 있었거든.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5달 동안 그녀에게 말 한마디 아니 반마디도 건네지 않았어. 무도회에선 춤을 출 때면 관로 속에 우리 도시엔 또 춤추는 게 본업이 아니냐 이렇게 되네요. 춤을 출 때면 홀의 구석진 곳에서 그녀의 두 눈이 나를 쫓는 것이 보였고 또 그 눈에서 불꽃이 잔잔한 경로의 불꽃이 이글거리는 것이 보였지. 하지만 이런 장난도 그저 내가 내 안에서 키우고 있는 벌레의 정욕을 즐겁게 해줄 뿐이었어. 5달 뒤에 그녀는 어느 관리와 결혼해서 떠났는데 화가 나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었을 거야. 지금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하지만 꼭 명심해 두어라. 나는 아무한테 이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또 흩은 소문을 퍼뜨려 그 처녀의 얼굴에 먹칠을 한 적도 없다는 걸. 내 비록 천한 욕망을 지녀서 천한 걸 좋아하긴 하지만 영 못돼 먹은 놈은 아니거든. 너 얼굴을 붉히는구나. 눈도 반짝였어. 이런 지지부분한 이야기는 이제 너한테 그만하마. 다만 이 모든 건 약과에 불과해. 폴드콕은 프랑스의 소설가입니다. 폴드콕 같은 놈의 이야기에 비하면 겨우 서론격이랄까? 비록 잔혹한 벌레가 이미 자라났고 이미 영혼 속까지 퍼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추억들을 넣어놓자면 얘야 두툼한 앨범이 하나 나올 거다. 하나님, 사랑스러운 그녀들을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헤어질 때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 그리고 아무한테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고 흩은 소문을 퍼뜨려 그 누구의 얼굴에 먹칠을 한 적도 절대 없었어. 어쨌거나 이젠 됐다. 설마 내가 그저 이 걸레 같은 얘기를 하려고 너를 여기로 불렀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천만에 나는 너한테 좀 더 흥미진진한 걸 이야기해 주마. 하지만 내가 너 앞에서 수치스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쁜 기색마저 보인다고 해서 놀라지는 말아라. 내가 얼굴을 붉혔기 때문에 형이 그런 말을 하는 거구나. 갑자기 알료샤가 한마디 했다. 내가 얼굴을 붉힌 건 형의 말 때문도 형이 겪은 일 때문도 아니고 그저 나 자신도 형과 똑같기 때문이야. 너가? 어라 이건 좀 심한걸? 아니 그렇지 않아. 알료사가 열렬한 어조로 말했다. 보아하니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았다. 다들 똑같은 계단에 서 있는 거야. 다만 나는 가장 낮은 곳에 있고 형은 저 위쪽 어디 13번째 계단쯤에 있을 뿐이지. 이 문제에 대한 내 관점은 이런데 이 모든 것이 똑같은 것, 완전히 동일한 성질의 것이야. 아래쪽 계단에 발을 내디딘 사람은 어쨌든 꼭 위쪽 계단까지 올라가게 될 테니까. 그렇다면 아예 발을 내딛질 말아야겠네.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예 내딛지 말아야지. 그럼 너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아무 말 말아라 알료샤.
얘야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나는 네 손에 입을 맞추고 싶구나. 이렇게 너무 감동해서 말이야. 그 망할령 크루셴카가 사람 보는 데는 도사인데 한날은 나한테 언젠가는 너를 먹어버릴 거라고 말하더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마. 추잡한 것들. 파리똥으로 더러워진 무대를 떠나 나의 비극으로 넘어가자. 이 무대도 파리똥, 다시 말해 온갖 저열한 것들로 더러워졌지만 말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야. 우리 영감은 내가 순결한 처자들을 꼬드겼니 어쩌니 거짓부렁을 늘어놓았지만 사실 나의 비극 속에 그런 일이 있긴 했어. 비록 딱 한 번뿐이었고 그나마도 제대로 되진 않았지만 우리 영감은 밑도 끝도 없는 헛소리를 하며 나를 욕했지만 내가 이런 장난을 친 줄은 모르고 있어. 아무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결코 없으니까 말이지. 지금 너한테 처음 이야기하는 거야. 물론 이반은 예외야. 이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너보다도 먼저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 하지만 이반은 무덤이잖니. 이반이 무덤이라고? 그렇지. 알료사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가며 들었다. 나는 그쪽 부대 상비군에서 소위 보로 복무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무슨 유형수 마냥 감시를 받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어. 그런데도 도시 사람들은 나한테 너무도 잘 대해주었지. 돈을 많이 뿌려대니까 다들 내가 부자라고 믿었고 사실 나 자신도 그렇게 믿었던 거야. 하지만 그 밖에도 내가 그들 마음에 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분명해.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면서도 나를 좋아한 건 맞거든. 그런데 이미 노인이나 다름없던 나의 중령이 느닷없이 나를 싫어하게 된 거야. 걸핏하면 나한테 트집을 잡았어. 하지만 나한테도 든든한 오른팔이 있었고 더욱이 도시 전체가 내 편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트집을 잡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 하긴 나도 일부러 응당 요구되는 존경을 표하지 않았으니 잘못하긴 했지. 오만하게 굴었으니까 말이야. 이 늙은 옹고집쟁이는 손님 접대를 좋아하는 아주 선량하고 썩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두 번이나 상처를 했지. 그중 첫 부인은 참 소박한 부류였는데 역시나 소박한 딸을 그에게 남겨주었어. 내가 있었을 때 그녀는 벌써 24살 정도의 처녀가 되어 아버지, 죽은 어머니의 여동생, 즉 이모와 함께 살고 있었지. 이모는 말이 없고 소박했지만 조카 딸, 그러니까 중령의 큰딸은 활달하고 소박했어. 원래 나는 추억을 더듬으며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야. 하지만 얘야, 아가피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가씨보다 더 매력적인 성격을 지닌 여자를 결코 본 적이 없을 정도야. 아가피아 이바노브나였지. 그래. 게다가 꽤나 예쁜 편이었는데 큰 키에 살집이 두툼하고 몸매도 풍만하고 아름다운 눈에 다소 거친 구석이 있는 얼굴이며 러시아적 미인이랄까? 두 번이나 중매가 들어왔지만 거절하고서 시집을 가지 않았는데 그러고도 명랑함을 잃지 않았지. 나는 그녀와 어울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순수하고 말하자면 우정어린 관계로 말이야. 나도 여자들과 완전히 순수하게 친구처럼 어울린 적이 자주 있었거든. 그녀와 함께 아차 싶을 만큼 노골적인 말들을 떠들어대면 그녀는 그저 웃을 뿐이야. 요즘에 돌아 많은 여자들이 노골적인 얘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녀는 덧붙여 나를 아주 즐겁게 해주기까지 한 아가씨였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녀는 절대로 귀족 영양이라 부를 수 없을 법한 여자였어. 아버지 댁에서 이모와 함께 살면서도 어쩐지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사교계의 다른 모든 이들과 맞먹으려 하지 않았거든. 다들 그녀를 좋아했고 그녀를 필요로 했는데 이건 대단히 솜씨 있는 재봉사였기 때문이야. 어지간한 솜씨가 아니었건만 그저 친절을 베푸는 차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일도 없었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돈을 준다면 구태여 사양하지도 않았어. 하지만 중령은 말이야. 완전 딴판이었다니까. 중령은 우리 지역을 통틀어 제일 가는 인물 중 하나였어. 발이 넓어서 도시 전체를 향해 문을 열어놓았고 저녁 만찬이다 무도회다 정신이 없었지. 내가 도착하여 부두에 배속됐을 때는 조만간 수도에서 중령의 둘째 딸이 우리 도시로 올 거라는 소문이 온 도시에 자자했는데 미인치고도 정말 빼어난 미인으로 지금 막 수도의 한 귀족 학교를 마쳤다더군. 이 둘째 딸이 바로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이고 중령의 둘째 아내 소생이지. 이미 고인이 된 이 둘째 아내는 명망 있는 어느 대단한 장군 집안 출신이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믿을 만한 정보에 따르면 중령에게 지참금을 전혀 가져오지 않았다더군. 다시 말해 집안이 좋아서 거기에 무슨 희망을 걸어볼 수는 있었지만 사실 현금은 조금도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여대생이 도착하자 아주 온 건 아니고 잠시 들른 거였는데 우리 도시가 통째로 새로 태어난 듯 했는데 각하 부인 둘과 대령 부인 하나를 비롯한 가장 명망 있는 부인들이 그리고 그들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죄다 그 즉시 관심을 보이면서 그녀를 무도회와 피크닉의
풍의 여왕처럼 떠받들고 즐겁게 해주기 시작했고 무슨 여성 가정교사들을 돕는답시고 활인화 전시회를 기획하기도 했지. 나는 말없이 방탕을 일삼고 있다가 마침 그때 온 도시가 들끓을 정도로 큰 장난을 쳤어. 부대의 대대장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녀가 나를 눈으로 제듯 한번 쳐다보는 걸 봤음에도 그때 나는 그녀한테 접근하지 않았어. 너 같은 여자와 인사를 털 필요가 있나 이런 식이었지. 내가 그녀에게 접근한 건 이미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였고 역시나 어떤 저녁 모임에서였는데 내가 말을 걸자 그쪽에선 보는 둥 마는 둥 경멸스럽다는 듯 입술을 꼭 다물기에 내 생각했지. 두고 봐라,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 그 당시 나는 대부분의 일에 있어서 아주 끔찍한 폭탄이나 다름없었고 나 자신이 그걸 절감하고 있었어. 무엇보다도 카첸카는 그냥 순결한 여대생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법 성깔도 있고 오만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정말로 선량하고 더군다나 지성과 교양까지 겸비했지만 나는 이도저도 없는 놈이란 걸 절감했던 거야. 넌 내가 청혼을 하고 싶어 했다고 생각하니? 절대로 아니야. 그저 나같이 대단한 놈은 안중에도 없는 그녀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도 일단은 그냥 방탕하고 떠들썩하게 살고 있었어. 마침내 중령은 나를 사흘간 영창에 쳐넣었지. 바로 이 무렵 아버지가 때마침 나에게 6천 루블을 보내주었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완전히 청산하자며 모든 것에 대한 정식 포기각서를 써보낸 이후의 일이었어. 그때만 해도 난 아무것도 몰랐어. 여기 오기 직전까지, 지금 요 며칠 전까지도, 아니 심지어 오늘까지도 동생아, 나는 아버지와 나 사이의 이 모든 돈 관련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 뭐냐. 하지만 젠장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꾸나. 여하튼 그 무렵 나는 이 6천을 받고 난 뒤 우연찮게 갑자기 한 친구가 보내온 편지 속에서 내 구미를 아주 자극하는 얘기를 알게 되었는데 바로 우리 중령이 위쪽의 미움을 사서 부정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 그의 적들이 그를 위해 기똥찬 군것질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어. 곧바로 사단장에 와서 호되게 질책했지.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퇴역서를 제출하는 명령이 떨어진 거야.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너한테 속속들이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다만 중령에게는 정말로 적이 있었던지 도시 사람들이 그와 그 가족 모두를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싸늘해진 것이 곧 갑자기 밀물이라도 밀려나간 것 같았다니까. 바로 그때 내가 첫 번째 장난질을 친 거야. 언제나 우정을 유지해온 아가피아 이바노브나를 만나서 말했지. 아니 당신 아버님께는 공금 4,500 루블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얼마 전 아버지가 왔을 때만 해도 분명히 죄다 있었는걸요?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녀는 끔찍할 정도로 경악하더군. 사람 놀래지 마세요. 누구한테 들었나요? 염려 마십시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부인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는 저는 무덤이죠. 그저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역시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한마디 덧붙이고 싶을 뿐입니다. 즉 아버님께 4,500을 내놓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돈이 없는 것이 밝혀지면 바로 재판에 회부되고 그 다음에 늙음하게 일개 400 노릇을 해야 될 텐데 차라리 그럴 바엔 부인의 여대생을 저한테 몰래 보내시지요. 마침 저는 돈을 송금 받았거든요. 그 여대생에게 4,000 루블을 그저 주되 비밀은 맹세코 꼭 지키겠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야비한 인간. 그녀는 정말 이렇게 말했어. 정말 사악하고 야비한 인간이고요. 감히 어떻게 그런 소리를. 그녀는 무술 만큼 성인한 상태로 나갔고 나는 그녀의 뒤에다 비밀은 맹세코 꼭 지킬 거라고 다시 한번 외쳤어. 그나저나 미리 얘기하자면 이 두 여자, 즉 아가피아와 그녀의 이모는 알고 보니 이 사건이 진행되는 내내 순결한 천사나 다름없었고 이 여동생, 즉 오만한 카차, 카체리나의 애칭입니다. 오만한 카차를 진실로 숭배하여 그녀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서 하녀 노릇을 해왔거든. 아가피아가 이 농담을, 즉 우리의 대화를 그녀에게 전하기만 하면 됐던 거야. 나는 이 모든 것을 나중에 내 손바닥 들여다보듯 흔히 알게 됐어. 아가피아는 그 얘기를 숨기지 않았고 그거야말로 내가 노렸던 것이었지. 그런데 갑자기 신임 소령이 부대를 인수하러 온 거야. 인수인계가 진행됐지. 늙은 중령은 갑자기 병이 나서 운신도 못하고 이틀 동안 꼬박 집에 들어박혀서는 공금을 내놓지 않는 거야. 우리 의사 크라프첸코는 그가 정말 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오직 나만은 오래전부터 다음과 같은 비밀을 그야말로 낱낱이 알고 있었지. 즉 상부에서 공금을 점검하고 나면 매번 벌써 4년째 연이어 그 돈이 얼마 동안 자취를 감추곤 했던 거야.
중령이 공금을 가장 믿을만하다고 싶은 어떤 사람, 즉 우리 도시의 상인이자 늙은 호랍인 금태 안경을 낀 덥석불이 트리포노프에게 빌려주었기 때문이지. 그 사람은 전기시장으로 가서 자기한테 필요한 대로 돈을 굴린 다음에 그 즉시 중령에게 원래 돈을 고스란히 돌려주었는데, 그러면서 시장에서 자잘한 선물을, 그러니까 선물과 함께 이자를 갖다 주었지. 그런데 이번만은 이 관로 속에 나는 그 당시 이 모든 것을 아주 우연한 기회에 트리포노프의 아들 녀석한테 알게 됐는데, 아직 코 올리기나 다름없는 이 어린 것은 거의 친아들이자 상속자였지만 세상에 둘도 없는 망난이었어. 이렇게 설명되었나요? 그런데 이번만은 트리포노프가 시장에서 돌아왔으면서도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야. 중령은 그에게로 달려들었지. 하지만 나는 나으리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런 걸 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라는 게 그의 대답이었어. 그래서 우리 중령은 집에 틀어박혀 머리에 수건을 칭칭 감고 관자놀이에 얼음 세 덩이를 얹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갑자기 전령이 장부와 2시간 내로 즉각 곧바로 공금을 반납할 것이라는 명령서를 들고 나타난 거야. 그는 서명했고 나도 나중에 장부의 이 서명을 본 적이 있는데, 여하튼 그러고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복을 입으러 간다고 말하고는 자기 침실로 달려가 이연발 엽총을 들어 군용 총알을 장전한 뒤 오른쪽 신발을 벗고 엽총을 가슴에 조중하고 오른발로 방아쇠를 더듬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때 내 말이 떠올랐던 아가피아가 무언가 수상쩍다 싶어서 몰래 중령을 쫓아갔다가 즉시에 이 장면을 보게 된 거지. 불이 나게 달려들어 뒤에서 그를 덮쳐 껴안았기 때문에 엽총은 천장으로 향해 위로 발사됐어. 그래서 아무도 상처를 입지 않았지. 곧 나머지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를 부여잡고 엽총을 빼앗고 팔을 부축하고. 이 모든 것은 나도 나중에 낱낱이 알게 된 거야. 그때 난 집에 있었고 황혼역이었는데 막 외출을 하려던 참이어서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손수건에 향수를 뿌리고 모자를 잡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내 집에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서 있었던 거야. 왜 더러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곤 하잖니? 그때 그녀가 나한테 오는 걸 길거리의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에서 이 일은 그렇게 없었던 것처럼 되었거든. 나는 관리의 부인이었던 2명의 아주 늙은 노파들에게서 집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이 점잖은 여인네들은 내 시중을 들어주면서 모든 일에서 나에게 복종을 해온 터라 이 일에 대해서도 내 명령에 따라 나중에 둘 다 새몽둥이처럼 입을 다물어 주었지. 그나저나 물론 나는 모든 것을 즉각 알아차렸어.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는데 짙은 눈은 단호하다 못해 대분만까지 내비쳤지만 입술과 입술 주변으로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하더군. 언니가 말하길 당신이 저에게 4,500 루블을 줄 거라더군요. 제가 돈을 받으러 직접 당신을 찾아가면요. 이렇게 제가 왔으니 돈을 주세요. 그리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는지 숨이 탁 끊길 만큼 겁을 집어먹고 말았는데 목소리는 탁 끊겼고 입술 끝과 입술 언저리의 선들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더군. 알요시카, 듣고 있는 거냐? 아니면 자는 거냐? 미치야, 나는 형이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해줄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알요사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래, 사실대로 이야기하마. 전부 사실대로라면 말이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애누리 한 번 없이 말해주마. 처음 든 생각은 극히 카라마조프적인 것이었어. 한 번은 동생아, 거미한테 물려서 2주 내내 그놈 때문에 열병에 걸린 양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순간도 갑자기 이 거미가, 그 못된 벌레가 내 심장을 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란 말이다. 알겠니? 나는 그녀를 싹 훑어보았지. 너도 그녀를 본 적이 있지. 정말로 미인이잖니. 하지만 그때 그녀가 아름다웠던 건 그 때문이 아니야. 그 순간 그녀가 아름다웠던 건 그녀는 고결한데 반해 나는 야비한 놈이고, 그녀는 너무도 너그러운 마음에서 아버지를 위해 희생당하겠노라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난 것인데 반해 나는 빈대에 불과하다는 그것 때문이었지. 자, 그런데 이 빈대 같은 야비한 놈이 나한테 그녀의 모든 것이 영혼이고 몸이고 할 것도 없이 송두리째 달려있는 거야. 완전히 도가내던 쥐였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 생각, 이 거미의 생각이 내 심장을 어찌나 세게 거머쥐었던지 그저 그 괴로움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녹아버릴 것 같았어. 이 정도였으니 이미 갈등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았어. 즉 일말의 동정도 없이 빈대처럼 사악한 독거미처럼 일을 쳐버린 거지. 나는 심지어 숨이 멎을 지경이었어. 들어봐. 정말로 나는 물론 내일이라도 찾아가 청혼을 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말하자면 나도 점잖게 마무리 짓고 고로
그 누구도 이 일을 알지 못하도록 알 수도 없도록 할 참이었어. 내 비록 저열한 욕망을 가진 놈이긴 해도 그래도 명예라는 걸 아는 놈이니까. 바로 그때 갑자기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내 귀에다 대고 내일 너가 청혼하러 찾아가면 이 여자는 너를 맞으러 나오기는커녕 마당에서 바로 너를 쫓아내라고 마부에게 명령할걸. 온 도시에다 대고 떠들어라. 나는 니놈 따위 무섭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이야. 라고 속삭이는 거야. 그러고서 이 아가씨를 바라보니 내 목소리가 일러주는 말이 맞겠다 싶었어. 물론 정말로 그렇게 되고야 말겠지. 목덜미가 잡혀 끌려 날이라는 것은 그 순간, 날이라는 건 그 순간 그녀의 얼굴만 봐도 이미 판단할 수 있는 노릇이었지. 그러자 내 안에서는 아기가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돼지 새끼 같은 장사치나 칠 법한 아주 야비한 장난질을 치고 싶더군. 즉 비아냥거리면서 그녀를 한번 바라보면서 곧바로 면전에서 장사치나 쓰는 말투로 그녀의 뒤통수를 때리는 거지. 바로 이렇게 말이야. 이보시오. 이건 4,000루블이라고요. 농담으로 해본 소리인데 아가씨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요? 이 아가씨 계산 한번 속 편하게 하셨네 그래요? 200루블 정도라면 내 기꺼이 흔쾌히 내놓겠지만 4,000루블이란 아가씨 그렇게 경솔한 일에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요. 괜히 힘든 걸음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나는 물론 모든 걸 잃어버렸을 테고 그녀는 달아나 버렸을 테지만 대신에 악랄하게 복수를 한 결과가 되었을 테니까 나머지 모든 것을 희생할 가치가 있었을 법하지. 나중에 평생을 두고 대성통곡하며 후회할지언정 오로지 지금만은 이 장난질을 치고 싶다 그랬단 말이야. 정말로 그 어떤 여자 단 한 명의 여자와도 그 순간처럼 정오를 갖고 상대방을 바라본 그런 일은 없었어. 그리고 십자가에 맹세해도 좋지만 나는 그때 끔찍한 정오를 갖고 3초 아니면 5초 정도 이 여자를 바라보았는데 그 정오심에서 사랑까지는 그것도 미칠 정도로 강렬한 사랑까지는 고작해야 한 끗 차이였다니까. 나는 창가로 다가가 얼어붙은 유리창에 이마를 갖다 댔는데 유리창의 얼음이 불덩어리처럼 내 이마를 태우던 기억이 나는군. 그리 오랫동안 질질 끈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고운 몸을 돌려서 탁자로 다가가 서랍을 열고 5%의 이자가 달린 5,000루블짜리 무기명 수표를 꺼냈지. 그 다음은 말없이 그녀에게 그걸 보여주고 접어서 내준 뒤 내 손으로 직접 그녀에게 현관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었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녀에게 허리를 숙여 아주 정중하고 감동 어린 인사를 했지. 정말인지 믿어줘. 그녀는 온몸을 부르르 떨고 1초간 유심히 쳐다보더니 완전히 그러니까 뭐 백지장처럼 새하얘져선 역시나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무슨 격정에 사로잡혀서도 아니고 그저 부드럽고 조용하게 온몸을 깊이 숙여 바로 내 발밑에 절을 하는 거야. 그것도 여대생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순수 러시아식으로 이마가 땅에 닿도록 말이야. 그러더니 뻘떡 일어나서 뛰어나가더군. 그녀가 뛰어나갔을 때 나는 마침 잠금을 차고 있었어. 나는 이 잠금을 뽑아들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을 찔러버리고 싶었는데 무엇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어. 지독하게 바보짓이었지만 분명히 너무 황홀해서 그랬던 거야. 너가 이해할지 모르겠다만 어떨 때는 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자살을 할 수도 있거든. 하지만 나는 자살을 하진 않았고 그저 잠금에 입을 맞추고서 다시 칼집에 넣었지. 그나저나 이런 것까지 너한테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게다가 지금 이 모든 갈등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스스로를 칭찬하기 위해 약간의 덫을까지 한 것 같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런들 또 어떠냐. 인간의 마음속을 살피는 간첩들은 죄다 귀신들한테 잡아가라지. 자, 이게 바로 나와 가체리나 이바노브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의 전부야. 이제 이 일을 아는 사람은 동생 이방과 너 단 둘뿐이야.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자리에서 일어나 흥분한 상태로 성큼성큼 걸으면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고 나서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지금까지 앉아있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 즉 다른 쪽 담벼락 옆에 있는 맞은편 벤치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알료사는 그를 향해 몸을 완전히 돌려야 했다. 오, 뜨거운 마음의 고백, 곤두박질. 이제야 라며 알료사가 말했다. 이 일의 전반부를 알게 됐네. 전반부는 너도 이해할 거다. 이건 드라마고 저곳에서 일어났던 거야. 후반부는 비극이고 이건 이곳에서 일어날 거다. 후반부라면 나는 지금까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알료사가 말했다. 아니 그럼 나는 나라고 뭘 안다는 거냐? 잠깐만 드미트리.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 말해줘. 형은 약혼했잖아. 지금도 약혼한 상태인 거 맞지? 약혼은 지금이 아니라 그 일 있고 겨우 석 달 지났을 때 했어. 그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나는 나 자신에게 사건은 완전히 끝났으니 속편은 없을 거라고 말했지. 청혼을 하러 간다는 것은 저열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녀 쪽에서도 이후 6주를 우리 도시에서 살았지만 자기 입장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어서 사실 한 가지 사건이 있긴 있어서 나를 방문했던 다음 날 그들의 하녀가 나를 몰래 찾아와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꾸러미 하나를 건네주었어. 그 꾸러미 위에는 누구에게 보낸다는 주소가 쓰여 있었어. 열어보니 5천 루블짜리 수표의 거스름돈이 들어있더군. 필요한 금액은 4,500이었지만 5천짜리 수표를 팔면 200루블 남짓 손해가 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나에게 보내진 금액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다 해서 250루블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직 돈뿐이었어. 쪽지도 한마디 말도 해명도 없었어. 구름 안에 연필로 무슨 표식이라도 써놓지 않았을까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남은 루블로 일단 좀 놀아놨고, 그래서 새로운 소령도 결국엔 나에게 질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됐지. 자, 그리고 중령은 무사히 공금을 내놓았는데 그의 수중에 돈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놀라고 말았지. 돈을 내놓긴 했지만 곧바로 병이 나서 들어눕더니 3주쯤 앓다가 갑자기 뇌 연화증에 걸려 다시만에 사망했어. 퇴역 명령을 받을 틈도 없었던 터라 장례식은 군장으로 치러졌어.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언니와 이모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열흘쯤 뒤에 모스크바로 떠났지. 떠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떠나는 당일 관로 속에 나는 그들을 보지도 못했고 배웅도 못했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떠나는 당일 아주 조그맣고 푸르스름한 꾸러미를 하나 받았는데 레이스처럼 얇은 종이에는 연필로 편지 보낼 테니 기다려주세요. K 라는 단 한 줄의 말이 쓰여 있더군. 이게 다였어. 이제부터는 한두 마디로 설명해 줄게. 모스크바에서 그들의 사정은 번개 같은 속도로 또 아라비아의 전래 동화처럼 뜻밖의 방식으로 바뀌어 버렸어. 그녀의 중요한 친척인 이 장군 부인이 갑자기 단번에 가장 가까운 두 상속녀, 즉 아주 가까운 진료들을 잃게 된 거야. 둘 다 같은 주에 천년두에 걸려 죽었지. 충격을 받은 노파는 카차가 마치 친딸이라도 구원의 별이라도 되는 양 기뻐하면서 그녀에게 달려들어 당장 그녀를 위해 유서를 썼지만 이건 미래의 일이고 당장 지금은 곧바로 카차의 손에다가 8만을 쥐어주면서 자, 이건 너희 지참금이니 이 돈으로 뭐든 하고 싶은 건 다 해라 하는 식이었지. 내가 나중에 모스크바에서 관찰한 바론 히스테릭한 여자였어. 여하튼 그렇게 해서 그때 나는 갑자기 4,500루블을 송금받게 됐어. 당연히 무슨 일인가 의아스럽고 놀라서 할 말을 잃었지. 사흘이 지나서 약속한 편지도 도착했어. 그것은 지금도 나한테 있는데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고 죽을 때도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보여줄까? 꼭 읽어봐. 약혼을 하자고 그녀가 먼저 제안하는데 미칠 듯이 사랑해요. 설사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으니 부디 제 남편이 되어주세요. 놀라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에게 부담이 되기는커녕 당신의 가구가 될 것이며 당신이 밟고 다닐 양탄자가 되겠어요.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고 싶고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구원하고 싶어요. 라면서 알로샤, 나는 이 문구들을 나의 야비한 말과 나의 비열한 어조로 일일이 말할 자격도 없는 놈이야. 정말이지 나의 이 한결같이 저열한 어조는 도무지 고칠 수가 없다니까. 이 편지는 오늘날까지도 나의 폐부를 찌르고 있으니 내가 지금 마음이 편하겠어? 오늘날 내 마음이 편하겠냐고. 그때 나는 당장 답을 썼어. 내가 직접 모스크바로 갈 수는 도저히 없었거든. 눈물을 흘리면서 썼는데 딱 한 가지만은 영원히 부끄러워 죽겠어. 그녀는 이제 지참금을 가진 부자이지만 나는 그저 가난뱅이 남봉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언급을 한 거야. 즉 돈 얘기를 꺼냈단 말이다. 이건 제발 좀 참았어야 했는데 펜을 놀리다 보니 그만 그렇게 튀어나와 버린 거야. 한편 그와 동시에 당장 모스크바에 있는 이반에게도 편지를 써서 그에게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편지로 설명했는데 6장이나 되는 편지였지. 그리고 이반을 그녀에게 보냈어. 아니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냐? 그래. 이반은 그녀에게 반해버렸어. 지금도 사랑에 빠져있지. 나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어.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잣대로 보면 내가 바보짓을 한 거야. 하지만 어쩌면 바로 이 바보짓 하나만이 우리 모두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아니 너도 그녀가 그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또 얼마나 존경하는지 빤히 보이지 않니? 아니 우리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그녀가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사랑할 수 있겠어? 더욱이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난 마당에
나는 그녀가 사랑하는 건 이방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형과 같은 사람이라고 확신해. 그녀는 자신의 덕형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아니라.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의 입에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하지만 그의 악의에 차서 이런 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러고선 웃음을 터뜨렸지만 1초 뒤 그의 눈이 번득이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더니 주먹으로 힘껏 탁자를 내리쳤다. 맹세코 알로샤 라며 그는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무서운 분노를 퍼부으며 소리쳤다. 너가 믿든 안 믿든 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 주 그리스도 앞에 맹세코 내 비록 지금 그녀의 더 높은 감정을 비웃긴 했지만 내 영혼이 그녀의 그보다 100만 배는 더 하찮은 것임을 그녀의 이 훌륭한 감정이 하늘의 천사처럼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데 바로 비극이 있는 거야. 사람이 조금쯤 연설조로 말한들 어떠냐? 지금 내 말투는 또 연설조가 아니고 뭐냐? 하지만 그렇더라도 나는 진심이야. 진심이고 말고. 입안에 권한한 나는 녀석이 지금 자연을 얼마나 죄주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해. 더욱이 좀 똑똑한 녀석이냐? 어디 그런데 누가 어떤 놈이 선택되니? 바로 이 불안당. 이미 약혼을 한 상태이구만. 여기서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더욱이 약혼녀가 버젓이 버티고 있는 마당에 방탕을 일삼는 불안당이 선택됐다니. 자, 봐. 나 같은 놈이 선택되고 이반은 거절당한 거야.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건 이 처자가 고마운 마음에서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바치고 싶었기 때문이야. 얼토당도 않은 짓이지. 이반한테는 이런 쪽으로는 어떤 말도 한 적이 없고 이반도 당연히 나한테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무슨 암시도 한 적이 없어. 하지만 운명의 흐름에 따라 가치 있는 자는 그 자리에 올랐을 테고 가치 없는 자는 영원토록 뒷골목에 자신이 몹시 좋아하는 정든 뒷골목, 자기의 더러운 뒷골목에 숨어들어 그곳의 진흙탕과 악취 속에서 희열을 느껴가며 자발적으로 파멸하고 말 테지. 무언가 허풍을 치기도 했고 달고 다른 말을 되는 대로 마구 짓거린 꼴이 되었지만 내가 단정 지은 대로 되고 말걸. 나는 뒷골목에 파묻힐 테고 그녀는 이반한테 시집을 갈 거야. 형 잠깐만 하고 안료사가 굉장히 흥분하면서 다시 말을 가로막았다. 어쨌거나 형은 한 가지 일만은 아직도 나한테 완전히 설명해 주지 않았어. 형은 약혼한 거 어쨌거나 약혼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약혼자인 그녀가 원하지 않는데 형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원할 수가 있지? 그래, 나는 공식적으로 축복을 받으며 약혼을 했지. 내가 모스크바에 도착한 뒤 곧 성상 앞에서 화려한 덜러리들을 동원하여 최상의 형태로 말이야. 장군 부인은 가차를 축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믿어지니 심지어 축하의 말까지 하더구나. 너는 훌륭한 선택을 한 거야. 나는 저 사람이 훤히 보이는구나 하고. 믿기 힘들겠지만 그녀가 이반은 좋아하지 않아서 인사말도 건네지 않았어. 그런데 모스크바에서 나는 가차와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그녀에게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부 점잖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그려주었어. 그녀는 잠자코 경청하더군. 시가 나오네요. 사랑스러운 당혹스러움을 보였네. 부드러운 말들이 흘러나왔네. 사실 말들은 오만하기도 했지. 그녀는 그때 나에게 품행을 고치겠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도록 강요했거든.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어. 그러고 나서 지금은 어떤데? 지금 오늘 날짜로 기억해둬라. 나는 너를 불러서 이리로 끌고 왔으며 그것은 다시금 바로 오늘 너를 까체리나 이바노브나에게 보내기 위해서이며 그리고 또 뭐? 앞으로는 절대 그녀에게 가지 않을 테니까 머리를 숙여 인사 전하더라고 해주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바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너를 대신 보내는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직접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하겠냐. 그럼 형은 어디 갈 건데? 뒷골목이지. 그건 크루셴카를 말하는 거로구나. 알료사가 손뼉을 치면서 괴롭다는 듯 소리를 내질렀다. 그럼 라키친의 말이 진짜로 사실이었네? 나는 형이 그냥 그녀의 집을 좀 드나들다가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 약혼을 한 몸으로 좀 드나든다고? 아니 그럴 수가 있겠어? 약혼녀가 버티고 있고 사람들 눈이 있는데 나도 나름대로 염치는 있는 놈이야. 크루첸카에게 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약혼자도 염치도 있는 놈도 아닌 거야. 이 점은 나도 잘 알고 있어.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나는 얘야 처음엔 그저 그녀를 두들겨 패려고 간 거야. 내가 알아낸 바론 그 크루셴카라는 여자가 아버지의 대리인인 그 2등 대위로부터 내 명의로 된 어음을 전해받았고 그걸로 소송을 걸어서 나를 항복시켜 끝장낼 속셈이었던 건데 지금은 이걸 정확히 알게 됐지.
그놈들은 나한테 겁을 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난 그루셴카를 두들겨 패려고 출동했지. 전에도 그녀를 언뜻 본 적은 있었어. 그다지 특별한 건 없었지. 그 늙은 상인에 대해서도 지금은 병이 난 데다가 노쇠해져서 누워있지만 어쨌거나 그녀에게 한몫 단단히 남겨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또 이 여자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쓸 정도로 좋아해서 악랄할 정도로 이자를 많이 붙여 돈을 끌고 모으는 인정사정 없는 사기꾼의 망할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녀를 두들겨 패주러 갔던 건데 그만 그녀 집에 눌러 앉은 꼴이 됐지. 천둥번개가 치면서 역병이 내렸고 딱 감염되어 지금까지도 감염된 상태로 있는 거야. 이제 만사가 끝났으며 다른 길은 절대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시간의 흐름이 끝나버린 거지. 내 사정이 이랬단 말이다. 그런데 그 무렵 거지나 다름없던 나의 호주머니에 갑자기 하필이면 3천 루블이 들어있었던 거야. 나는 그녀와 함께 여기서 집시들이며 3펜을 구해갖고 여기서 250베르스타 떨어진 모크로야로 가선 거기서 농부들, 아낙네들, 처녀들에게 샴페인을 퍼먹이느라 수천 루블을 탕진했어. 사흘 뒤에는 빈털터리가 됐지만 그래도 매나 다름없었지. 그래, 넌 이 매가 뭐라도 얻었다고 생각하겠지? 심지어 먼 발치에서도 보여주지 않더라니까? 그러니까 곡선이라고 할까? 그루셴카. 이 망할년의 몸엔 기막힌 곡선이 하나 있는데 그건 그녀의 발가락 하나에도 나타나 있고 심지어 왼쪽 발의 새끼 발가락에도 그 기운이 어려 있는 거지. 나는 그걸 보고서 입을 맞추었지만 그뿐이야. 맹세코. 그루셴카는 내가 당신한테 시집을 가졌으면 싶은가 봐. 빈털터리 주제에 나를 때리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뭐든 다 해주겠다고 말해봐. 그러면 시집을 가줄지도 모르니까 라고 말하더니 웃더라고. 지금도 웃고 있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어쩐지 거의 붕괴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술 취한 사람처럼 턱 버티고 섰다. 그의 눈에 갑자기 핏발이 섰다. 그럼 형은 정말로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녀가 원한다면 당장 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녀의 집 마당에서 문지기 노릇을 할 테다. 너는 알로샤. 그는 갑자기 알로샤 앞에 멈춰서더니 그의 어깨를 거머쥐고 갑자기 힘껏 흔들기 시작했다. 순결한 소년인 네가 알 턱이 있겠냐마는 이 모든 것이 미망, 생각할 수조차 없는 미망이야. 바로 여기에 비극이 있으니 말이다. 알렉세이 알아두라. 나는 이미 볼장 따본 저열한 열정으로 괴로워하는 저열한 놈일 수는 있을지언정 도둑놈은 남의 호주머니나 남의 집 현관이나 트는 도둑놈은 또 절대 될 수 없는 것이 이 드미트리 까라마조프란다. 하지만 이젠 알아둬라. 나는 도둑놈이야. 주머니나 털고 현관이나 트는 도둑놈이라고. 그루셴카를 패주러 가기 직전 때마침 바로 그날 아침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당분간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관로 속에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나도 모르지만 그녀로선 그래야 했나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당분간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아주 비밀리에 나를 불러서는 현청 소재지에 가서 3천을 모스코바의 아가피아 이바노브나에게 송금해달라고 나에게 부탁했어. 그 도시로 가라고 한 건 이곳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였지. 그때 바로 그 3천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나는 그루셴카한테 갖고 그 돈으로 모크로야에 다녀온 거야. 그 다음 나는 도시에 다녀온 척 했지만 송금 영수증은 내놓지 않고 돈을 붙였으니 영수증을 가져오겠다고 말만 해놓고서 지금까지도 안 갖다 줬어. 잊어먹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그러니까 오늘 너가 그녀에게 가서 머리 숙여 인사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녀는 너한테 돈은요? 라고 할 게 아니야. 그러면 너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즉 형은 저열한 호색한 애다가 감정을 제어할 줄 모르는 야비한 피조물입니다. 그때 당신의 돈을 붙이지 않았고 죄다 써버린 겁니다. 동물마냥 스스로를 억제할 줄 모르거든요. 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너는 이렇게 덧붙여도 돼. 즉 대신 형은 도둑은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당신의 3천 루블이 있습니다.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직접 아가피아 이바노브나에게 붙이시고 형은 머릿속에 인사를 전하라고 하더군요. 라고 말이다. 그러면 이제 그녀가 됐든 그래 돈은 어디 있나요? 라고 할 테지. 미차. 형은 불행에 빠졌어. 정말로. 하지만 모든 것이 형이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절망에 빠진 나머지 죽도록 자학할 일은 하지마. 그러지 말라고. 아니 너는 내가 대갚을 3천 루블을 구하지 못하면 권총 자살이라도 할 줄 아니? 문제는 자살 따윈 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더욱이 지금은 그럴 힘도 없어. 나중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크루셴카한테 갈란다. 내 팔자야 어찌 되든 말든.
그럼 그녀 집에서는 그녀의 남편이 될 거야. 부부의 연을 맺는 거지. 만약 정부가 오면 다른 방으로 비켜주고 그녀의 친구들이 있으면 지저분한 신발도 닦아주고 사모바르도 끓여주고 열심히 심부름도 해주고 까체리나 이바노브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거야. 알로샤가 갑자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 모든 슬픔을 속속들이 이해해주고 양해해 줄 거야. 그녀는 대단히 현명하니까 형보다 더 불행할 수는 없다는 걸 그녀도 알게 될 거야. 그녀라고 모든 걸 다 양해해 주진 않을 거야. 미차가 이를 드러내 보이며 희죽거렸다. 이 일에는 동생아, 어떤 여자라도 양해해 줄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단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지 알고 있니? 뭔데? 그녀한테 3천을 갖다 주는 거야. 하지만 도대체 어디서 구해? 들어봐. 나한테 2천이 있고 이 반도 1,000을 주면 자 이렇게 3천이 되니까 이걸 갖다 줘버려. 하지만 언제 그놈이 너희 그 3천이 온다는 거냐? 너는 아직 미성년자인데다가 돈이 있든 없든 꼭 오늘 그녀에게 머릿속에 작별 인사를 전해야 된단 말이야. 더 이상 일을 끌 수가 없거든. 일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이야. 내일이면 이미 늦는다고. 그래서 너를 아버지한테 보낼 거야. 아버지한테? 그래, 그녀한테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가봐. 아버지한테 3천 루블을 부탁해봐라. 하지만 미차 아버지는 주지 않으실 거야. 줄 리가 있나? 주지 않으실 거라는 건 나도 알아, 알려사. 너는 절망이라는 것이 뭔지 알고 있니? 알지. 들어보렴. 법률적으로는 아버지는 나한테 빚진 게 전혀 없어. 내가 죄다 갖다 썼으니까. 이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도덕적으로라면 아버지는 나에게 빚이 있는 거야. 안 그러냐? 아버지는 어머니의 28,000으로 10만을 벌었지 않니? 아버지가 나한테 겨우 3,000, 28,000 중에서 겨우 3,000만이라도 준다면 내 영혼을 지옥에서 꺼내주는 거고 이로써 아버지의 수많은 죄도 사해지는 거라니까. 나는 이 3,000으로 말이다. 자, 너한테 진짜로 맹세한다. 손을 씻을 거고 아버지는 앞으로 더 이상 나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양반에게 마지막으로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아버지한테 가서 하느님께서 아버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거라고 말하렴. 미차, 아버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주실 거야. 안 줄 거라는 건 알고 있어. 너무도 잘 알고 있다니까. 지금은 특별히 더 그렇단다. 그뿐이냐? 나는 다른 것도 하나 더 알고 있단다. 이제야 오직 최근에 와서, 정말 최근에 와서야 어쩌면 어제야 비로소 아버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그루셴카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나한테 시집갈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아버지는 이 여자, 이 고양이의 성격을 알고 있거든. 이런 판에 누구 좋으라고 아버지가 얼씨구나 나한테 돈까지 얹어주겠니? 아버지 자신이 그녀 때문에 정신이 완전히 나가 있는데 말이다. 하지만 이것도 전부가 아니야. 내 너한테 더 놀라운 걸 알려주마. 나는 아버지가 벌써 닷새 전에 3천 루블을 꺼내서 100루블짜리 지폐로 바꾼 뒤 커다란 봉투에 넣어 5개나 봉인을 찍고 붉은 새끼줄을 써서 10십자 모양으로 묶어놨다는 걸 알고 있어. 훤히 보이지. 내가 얼마나 상세하게 알고 있는지. 돈봉투 위에는 나의 천사 그루셴카에게 나를 찾아올 마음이 생긴다면 이라고 쓰여 있어. 이건 아버지가 직접 조용할 때 몰래 갈겨놓은 건데 아버지에게 돈이 있다는 건 하임 스메르자코프만 빼고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 아버지는 이 녀석의 정직함을 자기 자신을 믿듯 굳게 믿고 있거든. 그렇게 아버지는 벌써 사흘 내지는 나흘째 그루셴카가 돈 봉투를 받으러 올 거라는 희망에 들떡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봉투 얘기를 알려주었더니 그녀 쪽에서도 어쩌면 갈지도 몰라요 라고 알려왔거든. 이런 상황이니 만약 그녀가 정말로 영감한테 가면 그땐 내가 그녀와 결혼할 수 있겠어? 이제는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여기 몰래 앉아 있는지 정확히 뭘 감시하고 있는지 말이야. 그녀를? 그래, 그녀를 감시하는 거야. 그런데 포마가 저 깔보 같은 이곳 여주인들 집에서 작은 방 한 칸을 빌려 쓰고 있는데 포마는 우리 고장 출신이야. 우리 부대에 쫄병으로 있었거든. 그 녀석은 그들 집에서 시중을 들면서 밤에는 보초를 서고 낮에는 메딱 사냥이나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지. 나는 바로 그 녀석이 방에 숨어 있는 거야. 하지만 그 녀석도 여주인들도 비밀은 즉 내가 여기서 뭘 감시하고 있다는 건 몰라. 스메르자코프 한 사람만 알고 있는 거네. 그래, 그 녀석뿐이지. 그 여자가 영감을 찾아오면 그 녀석이 나한테 알려줄 거야. 그럼 형에게 돈봉투 얘기를 해준 것도 그 녀석인가? 그 녀석이야. 엄청난 비밀이지. 심지어 이반도 돈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그런데 영감은 2, 3일 예정으로
이반을 체르마시냐에 보낼 거야. 8천 루블의 수포의 벌목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이 때문에 영감이 애비를 돕는 셈 치고 2, 3일 정도 너가 직접 좀 다녀와라 라고 이반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이건 이반이 없을 때 그루셴카가 왔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오늘도 그루셴카를 기다리는 거야? 아니, 오늘은 오지 않을 거야. 그럴 만한 징조가 있거든. 분명히 오지 않을 거야. 미차가 갑자기 소리쳤다. 스메르자코프도 이렇게 생각하더군. 아버지는 지금 이방과 함께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어. 어서 가서 알렉세이, 아버지한테 3천 루블을 좀 부탁해다오. 미차 형, 무슨 일이야? 알료사는 이렇게 소리치면서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미친 듯 흥분해 있는 드미트리 펴도로비치를 뚫어지라 바라보았다. 한순간 그는 형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다. 왜 그러냐? 난 정신이 말짱해. 드미트리 펴도로비치는 주의 깊은, 심지어 어쩐지 의기양양하기까지 한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아마도 너를 아버지한테 보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난 기적을 믿고 있는 거야.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섭리의 기적이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는 나의 절망을 전부 보고 계신다고. 그분께서는 이 광경을 전부 보고 계셔. 그런데도 그분께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둘까? 알료사, 나는 기적을 믿고 있단다. 가봐. 그럼 가겠어. 그런데 형은 여기서 기다릴 거야? 그럴 거다.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건 알고 있어. 가서 다짜고짜 그 말을 꺼낼 수는 없잖니. 아버지는 지금 치유해 있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6시간이고 7시간이고 기다릴 테지만. 다만 알아둬. 자정이 되더라도 돈이 있든 없든 너는 꼭 오늘 카체리나 이바노분한테 가서 고개 숙여 인사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너가 고개 숙여 인사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라는 이 시구를 말해주는 거야. 미쳐. 그런데 크루셴카가 갑자기 오늘 오면 오늘이 아니라면 내일이나 모레라도. 크루셴카? 망을 보다가 몰래 잠입해서 해방을 놓는 거지. 그런데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땐 죽이고 말 테다. 그런 걸 참을 리가 없잖니. 누굴 죽인다 말이야? 누구긴 영감이지 그녀를 죽이진 않을 거야. 형,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모르겠어. 정말로 모르겠어. 안 죽일지도 모르고 죽일지도 몰라. 아버지의 얼굴이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너무 미워지지는 않을까 무서워. 아버지의 목살, 아버지의 코, 아버지의 눈, 아버지의 파렴치한 냉소가 미워 죽겠어. 인간적으로 딱 혐오스러워. 바로 이게 무서운 거야. 그렇게 되면 나는 스스로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만 갈게 미차. 하나님께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잘 보살펴 주리라고 믿어. 그럼 나는 앉아서 기적을 기다리마.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땐 알료사는 생각에 잠긴 채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